이 책은 자본주의의 정신적 뿌리와 작동 방법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를 켜려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컴퓨터 전원을 누르죠. 컴퓨터를 잘 다루려면 작동 방법을 잘 익혀야 합니다. 작동 방법도 모르면서 컴퓨터가 잘 되지 않는다고 화부터 내면 컴퓨터가 망가질 뿐입니다.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합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많은 나라들이 자본주의 사회의 운영 방법을 몰라 실패했습니다. 그러면서 자본주의에 화풀이를 하죠.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것은 밀가루 반죽을 주무르는 것과는 다릅니다. 작동 방법을 이해하고 그 방법대로 운영해야 합니다. 막스 베버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를 작동시키는 방법에 해당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죠. 물론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에 가장 성공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변하고 있는 나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자본주의 사회를 운영할 수 있는 자본주의의 정신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와 지식인들이 한국의 자본주의를 천민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천민자본주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부를 쌓으려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막스 베버가 유대인들이 고리대금업으로 부를 쌓는 방식을 가리켜 한 말이기도 합니다. 자본주의란 돈이 최고인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자본주의는 궁극적으로 돈을 뜻합니다. 하지만 자본주의는 단순히 돈을 최고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생산적인 방식으로 사용하는 걸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걸 말합니다. 혹시 마르크스를 알고 계시나요? 자본주의를 널리 퍼뜨리는 데 기여한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으로 막스 베버보다는 50년 정도 먼저 태어났죠. 학자들은 이 둘을 쌍벽으로 부릅니다. 막스 베버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마르크스의 주장을 비판하고 보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가 생각한 자본주의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사유재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유산자와 무산자가 서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유산자는 돈이 많은 사람으로 부르주아라고 부르고 무산자는 돈이 없는 사람으로 프롤레타리아라고 부릅니다. 유산자는 재산을 불리기 위해 돈을 투자해 생산수단을 마련합니다. 생산수단은 공장, 기계설비, 원료 등과 같이 상품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수단을 말합니다. 이처럼 생산수단을 마련하는 데 투자한 돈을 자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산자를 자본가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산수단만으로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생산수단을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일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무산자가 바로 이 역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돌이 생깁니다. 유산자들은 무산자들을 고용해 임금을 주고 노동을 시킵니다. 무산자들은 가진 게 몸밖에 없어 먹고 살기 위해 임금을 받고 노동을 팝니다. 때문에 무산자들을 노동자라고도 부르죠. 지금부터 유산자와 부르주아를 자본가로 부르고 무산자와 프롤레타리아를 노동자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자본가는 돈을 적게 주려 하고 노동자는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이 경쟁에서 노동자가 버티기는 쉽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런 힘겨루기에서 자본가가 노동자보다 유리하거든요. 자본가는 재산이 있으니까 당장 계산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만 노동자는 하루 버티기도 힘듭니다. 자본가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싼 임금에 고용해서 많이 부려먹는 것입니다. 마르크스는 이에 분노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를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을 불려가기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자본가가 자신의 자본을 더 크게 불려나갈 유일한 방법은 노동자를 착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 제도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착취 제도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공산주의 혁명을 주장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임금 노동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이 있어야 착취를 통해 자본가들이 살찌고 자본가들이 살이 쪄야 자본주의가 잘 굴러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착취할 노동자들이 없어지면 자본가도 존재할 수 없고 자본주의도 소멸하고 마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사유재산 제도를 없애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된다고 했지만 막스 베버는 공산주의 사회가 된다 해도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상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더 나빠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마르크스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다 공산주의 국가가 생겼지만 망하고 말았죠. 억압과 착취가 너무 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유재산을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억압과 착취였습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생산 자본은 돈을 뜻합니다. 또한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유지되기 위해서는 임금 노동자가 필요하고 마르크스가 말한 노동자 착취 현상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을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현상은 인류 역사 어느 곳에서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본주의의 본질적 특성이 노동의 합리적 조직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자본주의 정신이란 첫째, 일하는 것이 그 자체로 가치 있는 것이다. 둘째, 정직하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 돈을 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다. 셋째, 시간을 허비하는 것을 경멸하고 계획을 세워 실천하는 생활을 한다. 넷째, 일하기 위해 쾌락, 행복, 즐거움 등을 포기하고 쓸데없는 휴식과 게으름을 물리친다. 다섯째, 돈을 모으기 위해 절약하고 검소하게 생활한다. 이런 생활 방식을 말합니다. 자본가든 노동자든 이런 생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5가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하루 일과를요. 그는 시간을 금처럼 귀하게 여기고 하루의 생활계획표를 미리 짜놓고 그대로 살아갑니다. 생활계획표는 부지런히 일해서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방식으로 짜여 있을 것입니다. 막스 베버는 이것을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마디로 돈보다 자본주의 정신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사실 돈에 대한 욕망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사, 마부, 예술가, 창녀, 부패한 관리, 군인, 귀족, 도박꾼, 거지 등 동서고금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도, 바빌론, 이집트, 고대 지중해, 중세 서양 등 모든 지역의 사람들도 돈에 대한 욕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도 소매상인, 도매상인, 지역상인들이 있었고 또 해외 무역에 종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자본주의 정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본주의는 오직 서양에서만 출현했습니다. 모두가 자본주의는 서양, 특히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나타나 지구의 모든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조선말 한국에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것을 막으려고 대원군이 쇄국정책을 썼습니다. 중국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쇄국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나 일본은 자본주의를 빨리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일본은 강한 나라가 되어 한국을 식민지로 삼고 중국을 굴복시키고 러시아까지 패배시켰습니다. 사실 자본주의가 생겨나기 전에는 서양의 나라들이 동양의 나라들보다 더 낙후됐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가 생겨난 지 얼마 안 돼 급속도로 발전했죠. 이처럼 자본주의는 나라를 발전하는 힘을 키워줍니다. 영국은 지구의 모든 지역에 군대를 보낼 수 있는 나라가 되었고 19세기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습니다. 현재 가장 자본주의적인 나라인 미국이 영국의 뒤를 이어 세계의 초인류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한국도 1960년대부터 자본주의를 적극 받아들여 나라가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은 자본주의를 거부했지만 덩샤오핑이 흑묘 백묘론에 기초해 자본주의를 받아들였고 빠른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운영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되게 맹목적으로 돈을 추구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건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뒤틀려 나타나는 현상을 앞에서도 말했듯 천민자본주의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도 자본주의를 수용해 성공적으로 국가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천민적인 행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합리적으로 노동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습득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정신은 어디서 나타난 걸까요? 자본주의 정신이 나타난 것은 우연이었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황과 황제로 대표되는 두 무리가 있었는데 그중 권력의 정점에 다다른 종교가 타락하면서 자본주의 정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가톨릭은 세상의 비웃음을 샀습니다. 그때 독일의 영웅 루터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했냐면 가톨릭의 행태를 비판하는 95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여놓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이 일은 프로테스탄트가 생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성장시키고 널리 보급시킨 건 루터가 아닙니다. 칼뱅이라는 프랑스 사람이죠. 그는 타락한 카톨릭을 대신하는 새로운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강요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기독교 관련 책입니다. 이 책의 출간으로 그는 종교개혁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막스 베버의 책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할 때 칼뱅의 기독교 사상을 따르는 무리를 지칭합니다. 칼뱅의 사상은 영국과 미국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이 무리를 청교도라고도 부릅니다. 칼뱅의 기독교 사상에는 크게 세 가지 교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절대주권, 신이 전적으로 인간사와 우주를 다스리고 결정한다는 것. 운명 예정, 신은 처음부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을 정해놓았다는 것. 세 번째는 신의 영광, 인간은 신의 영광을 증대시키기 위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운명 예정 교리는 서양에서 개인주의가 출현하는데 더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습니다. 더치페이라고 하는 말도 이 교리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를 모르고서는 서양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운명이 정해져 있다는 칼뱅의 교리에 의해 서구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고, 칼뱅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뜻밖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게 자본주의 정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우연이란 것이죠. 프로테스탄트를 받아들이는 나라는 대개 부유합니다. 대표적인 나라로 미국이 있죠. 미국은 프로테스탄트를 받아들인 청교도를 조상으로 뒀습니다. 지도를 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영국에서 일어난 약탈에서 시작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인클로저라고 부르는 이 사건은 양들이 사람을 먹어치운다 는 말이 나올 정도로 무시무시한 약탈이 행해졌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양털로 옷감을 만드는 산업이 번창했는데, 이 모직 산업 때문에 양털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돈에 욕심이 난 지주들이 땅에서 농민들을 쫓아내고 울타리를 쳐서 양을 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원인이 되어 무산자가 생겼고, 그들이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몰려나가 임금 노동자가 됐습니다. 이로써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자본주의가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막스 베버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에게 육체와 영혼이 있듯 물질적인 이유만으로 자본주의가 나타난 것을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했죠. 자본주의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정신적인 요소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칼뱅의 교리에서 찾아냈고, 이 책에서 세 가지 교리가 자본주의 정신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